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프리타지 크리슈나지 지음. 춤이란 옮김. 첫 번째 인생 여정. 상처받은 아이 치료하기.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만든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간다. 당신도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잘 알 것이다. 그것은 마치 파티를 열겠다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당신 집 현관에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들이 그냥 보통의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한때 당신에게 부당함과 상처와 창피함을 선사했던, 당신이 초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밀려든 이들은 당신 집의 인테리어에 대해, 당신의 음악적 취향에 대해, 아니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짓거려댄다. 이들은 시끄럽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무엇보다 떠날 생각이 없다. 당신은 이들이 생산해내는 비판의 불협화음만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했을 거다. 하지만 이 무리를 무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술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그때마다 이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기만 한다.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자 당신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다. 물론 당신은 평화와 고요만을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소란을 몇 시간 참다 보니 반갑지 않은 그 손님들에게 익숙해진다. 그들 대부분이 사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이고 형제이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간다. 그들의 말, 의견, 생각에 휩쓸리고 휘둘린다. 그리고 난간에 선 고양이처럼 겁에 질려 머뭇거린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삶은 길고 거대한 강이다. 늘 앞으로 흘러가며 사랑하고 연결하고 확장할 새로운 기회를 펼친다. 하지만 삶과 함께 흘러가고 싶다면 우리를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도록 어둡고 질척한 강둑에 메어놓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팥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슴과 머리에 들어와 살게 된 원치 않는 손님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찾아야 한다. 고요한 의식의 차원으로 깨어나야 한다. 모든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멍청한 바보이고 존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물론,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 목소리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떻게? 우리 내면 속 얼어붙은 시간에 살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시끄러운 무리가 이 아이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고 있다. 과거의 단단한 소나기, 그 힘을 빼려면 영적인 비전을 단단히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안의 얼음이 녹고 그 단단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벗어나야 우리는 현재에 살 수 있고 애쓰지 않아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갈 이유가 없다. 삶이 거대한 강처럼 더 큰 바다로, 더 큰 질서로, 더 큰 행복으로 흘러가며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제 시작해보자. 멋진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순간 레스토랑의 정적이 감돌며 모두가 당신을 본다. 창피해서 당신은 얼굴이 벌개진다. 멋있게 보이려 했는데 발 한 번 잘못 디뎌 온 세상에 그 마음이 탄로가 나고 말았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실은
너 빼고 여기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한참이 지나도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지만 화가 나는 마음은 가실 줄을 모른다. 삶이 마련해준 또 다른 경험이 눈앞에 있건만 혼란스런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느라 정신이 없다. 시끄럽게 싸워대는 당신만의 내면 속에 빠져 허우적대기 바쁘다. 이제 당신이 막 걸음마를 배우는 행복한 아기라고 상상해보자. 넘어지면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운다. 하지만 아픈 게 사라지면 눈에 뭔가 또 다른 것이 들어온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미 다른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기뻐할 줄 아는 행복한 아이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가 바로 그렇다. 새들이 하늘에 날아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과거도 고통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의식은 백지 상태로 다음 경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행복한 아이와 상처 입은 아이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아니다. 이 두 아이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존재의 아름다운 상태와 고통의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누구나 인생에서 행복한 아이였던 때가 있다. 누구나 불행도 두려움도 모르던 때가 있다. 행복한 아이일 때 당신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세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아니다. 당신은 아름답게 미소 짓고 행복하게 웃으며 자유롭게 울고 깊이 사랑한다. 삶이 단순해진다. 그리고 아름다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있다. 이런 결심이라면 자꾸 반복할 필요도 자꾸 다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당신은 일이든 관계든 더는 대충 하지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 행복한 아이는 상쾌할 정도로 순수하고 눈부실 만큼 솔직하다. 조회수가 1억 1,400만 번에 달하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사랑과 쿠키에 대해 말하는 내용의 영상이다.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엄마를 늘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엄마가 쿠키를 줄 때만 좋아한다고 한다.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행복한 아이였다. 누구나 그런 단순한 상태로 살았던 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믿는 것을 싫어했다. 행복한 아이의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우리 감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다. 둘 다 싫지 않은 우리 감정일 뿐이다. 그런 감정을 판단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행복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행복한 아이를 사라지게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상처 입은 아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까?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행복한 아이가 세상을 솔직하게 평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행복한 아이가 순진하고 대담한 말을 하면 어른들은 빙그레 웃는다. 그리고 우리 부모, 삼촌 혹은 이모, 고모는 좋은 의도로 그 행복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착한 아이가 아니란다. 착한 아이는 항상 부모를 사랑하지. 그리고 채소도 잘 먹고 숙제도 잘 한단다.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심어주고 심지어 아이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든다. 아이의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 아이는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부모를 좋아한다. 그리고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진 친구를 질투하고 숙제는 여전히 따분하고 짜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그렇게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세월이 흘러 자라면서
그런 내면의 갈등은 더 커진다. 우리는 불만이 쌓여가는 아이를 보며 어른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존재의 고통 상태가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면 어떨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갈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우파니샤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우파니샤드는 삶과 영성에 대한 위대한 지혜를 모아놓은 고대 인도의 문헌이다. 숲에 새끼를 벤 암사자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사자는 극심한 굶주림과 출산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잃은 어미양이 새끼들 몇 마리와 함께 나타났다. 굶주린 어미 사자는 그 양의 무리를 덮치려 했지만 그 순간 새끼 사자가 태어났고 어미 사자는 죽고 말았다. 어미 양은 새끼 사자를 자기 새끼인 양 보호했다. 새끼 사자는 새끼 양들 틈에서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양처럼 울고 양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자랐다.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어린 사자는 양 형제들을 따라하려 했었다. 가장 높은 나무가지에 있는 부드러운 어린 잎을 뜯어 먹으려고 목을 뻗었고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 산길을 걸으며 형제 자매가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커가면서 어린 사자는 큰 슬픔에 빠졌다.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것을 원했고 뭔가 더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린 사자는 멀리서 사자 한 마리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 사자는 어미 양에게 달려가 물었다. 나도 언젠가 저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어요? 저건 사자야. 사자는 이 숲의 왕이잖니. 너는 그냥 양일 뿐이란다. 이렇게 말하더니 어미 양은 체념한 듯 덧붙였다. 우리 같은 양들은 조심조심 착하게 살아야 해. 그게 우리 인생이야. 허튼 꾸밀랑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넌 아직 풀 뜯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니. 내 형제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법부터 배우렴. 그리고 철 좀 들고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어쨌든 누구나 감정적으로 타협하며 살라는 충고를 받지 않는가?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도 괜찮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믿게 되지 않았는가? 마음속 감정은 무시하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듣고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어릴 적 그 모든 감정의 경험 중에서 부모 혹은 부모 역할을 한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감정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들로부터 처음으로 사랑, 배려, 공감, 교감, 기쁨 같은 감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거부, 실망, 외로움 같은 감정도 처음으로 배운다. 어린 유아기의 감정이 이런 유아기의 감정이 우리의 습관적인 의식 상태가 되어 느끼는 법,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법에 영향을 준다. 멋진 부모 밑에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도 있고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도 있다. 유년기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떠했든 아주 작은 거절이나 벌어졌다는 느낌조차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상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받는 상처는 그 파장이 길고 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를 부르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분노나 상처를 어리석은 것으로 혹은 현재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독립적이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착하는 자아 이미지 혹은 보기 좋은 허울을 잠시 벗어던지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우리 의식에 남긴 진정한 파장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감정적 경험을 현재 고통의 의식 상태에서 그대로 되풀이 해왔다는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진실을 용기 있게 볼 수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살았던 인도의 성자 슈리 라마크리슈나는 괴로운 의식의 습관적 상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려주고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함께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갔다. 한 명은 꽃을 팔고 다른 한 명은 생선을 팔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다. 서로 친구이기도 한 이 두 여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꽃 파는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자기로 했다. 그런데 생선 파는 여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이유를 생각하던 생선 파는 여인의 눈에 근처에 놓인 꽃바구니가 들어왔다. 여인은 씩 웃으며 꽃바구니를 멀리 치우고 그 자리에 냄새나는 생선 그릇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즉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름다운 상태이든 불편한 상태이든 우리가 겪어온 의식 상태는 우리의 자연적인 기질로 자리 잡게 된다. 습관적인 감정에 거듭 굴복할 때 뇌 속에서 흥미로운 과정이 시작된다. 신경심리학자 리 캔스는 뇌를 두개골 안에 있는 두부같이 물렁한 조직이라고 했다. 이 조직은 뉴런이라 불리는 1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와 신경교라고 불리는 1조 개의 지지세포와 최소 100조 이상의 신결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생각과 감정은 이 신경세포들 사이를 전기가 통하듯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옮겨 다닌다. 뇌는 본래 그 성질이 바다처럼 유연하므로 각각의 생각 혹은 감정은 뇌의 바다에 별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도처럼 흘러다닌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거듭하면 마치 밀물과 썰물이 결국 해안선의 모양을 바꾸듯 신경세포의 연결이 견고해진다. 부모와 자연으로부터 어떤 뇌를 받았든 당신 뇌를 조각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다. 습관적인 생각과 거듭되는 감정으로 말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합니다. 횡격막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밖으로 조금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폐 속에 모든 공기를 내보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몇 번 더 심호흡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대체로 어떤 의식 상태에 있었나요? 그 의식 상태가 남은 생에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의 기준점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실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보이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긍정적이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진실에서 도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바꾸고 싶다는 욕구만으로 내면의 상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관찰하는 뇌로 바꾸어갈 때 그때만이 진정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고요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상태에 비해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나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상처 입은 아이의 반응.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든 좋다. 그 발견이 기존의 뇌 신경세포의 연결을 끊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다.
상처 입은 아이의 스트레스 가득한 감정 상태를 부르는 바로 그 연결들 말이다. 신경과학 연구가 밝힌 것에 따르면 쓰지 않는 뇌의 회로는 약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고맙게도 인간의 뇌는 신기한 창조물이라서 단 몇 분 안에 아름다운 의식 상태를 위한 신경회로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잘 관리하면 인생에서 무슨 일을 겪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는 뇌를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다. 이 아이는 과거의 한순간에 붙들린 채 당시 느낀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듭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살면서 실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아이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낀다.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이 상처 입은 아이는 괴로운 존재 상태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되고 삶의 환경이 바뀐다면 예고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불편한 내면 존재의 상태가 사라질까? 실망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결국 어릴 때처럼 반응하지 않을까? 옛날의 그 느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페이스북을 둘러보다 당신만 빼고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가? 그 순간 어릴 때 부모님이 당신만 빼놓고 형제들 데리고 영화관에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주 화를 냈다고 하자.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매우 화가 났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릴 때 느끼던 그 분노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가? 상처 입은 아이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사랑도 신뢰도 하지 않게 된다. 이렇듯 이 상처 입은 아이가 모든 것을 주도함에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 상처 입은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괴로운 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불행을 부르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코 당연하지 않고 모두 어리석다. 그런데 만약 상처 입은 아이가 울 때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아이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도와주면 어떨까? 상처 입은 아이의 두 얼굴. 자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었고 사회생활도 매우 성공한 여성이었다. 바라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학대를 일삼던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끔찍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어린 시절 매일매일은 악몽이었고 굶주린 배를 붙잡고 잠들기 일쑤였다. 그래도 자야는 몇 년 동안 어머니의 폭력을 참아내며 어린 두 동생의 구원자 노릇을 했다. 하지만 12살쯤 더는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자야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괴로웠던 과거를 자신의 강점과 장점으로 승화시켜 자신이 참아내야 했던 학대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생각했고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팀에 동기부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인생을 두렵거나 불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곤 했다. 자야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자야의 내면은 수십 년 동안 동료 상태였다. 우리 아카데미 집중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가던 중 과거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바로 그때 자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야는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고 자수성가한 여성이자 성숙한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이었다. 자야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극복한 것이 아니다. 단지 어린 소녀로서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공포와 학대가 실은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을 미화했을 뿐이었다. 과거에 큰 의미를 붙이는 것으로 자신이 느끼는 비통함을 간신히 버텨냈을 뿐 그 비통함에서 진정 자유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거로 돌아가 그 경험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과거는 더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자야는 그 죽은 과거를 편히 시계에 내둘 수 없었다. 자야는 엄청난 노력 끝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위상을 얻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분노하는 고통의 의식 상태가 깔려 있었다. 자야는 자신이 옳고 어머니가 틀렸음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다. 괴로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동안 미친 듯 동요하는 내면을 본 자야는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 단지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도 속이고 세상도 속여왔을 뿐이다. 자야는 살면서 내내 사랑 따위는 초월한 듯, 사랑받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자수성가한 독립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공격적으로 구축해왔다. 자신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으며 삶이 어떤 문제를 던져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감정을 나약함의 표시로 치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상처 입은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야는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 존재의 중심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더는 줄임배를 쥐고 잠들지 않아도 되었지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여전했다. 이런저런 자선도 베풀었지만 때때로 삶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분노했다. 자신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야는 어머니에 대한 그 모든 원한과 비통함을 새로 누군가를 사귈 때마다 그대로 가지고 갔다. 자야는 동반자와 교감할 줄 몰랐다. 동반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도 그의 사랑을 믿어줄 줄도 몰랐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훈계만 일삼는 것 외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자야는 팀원들을 존중할 줄도 몰랐고 작은 실수만 봐도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금방 떠나곤 했다. 깊은 명상을 통해 자야는 자신이 전혀 교감할 줄 모르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자야는 혼자였고 그 누구와도 교감하지 못했다. 교감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상태를 보고 키워낼 수 있겠는가? 이제 자야는 필사적으로 성공하려고 애쓰거나 가면을 쓰는 대신 그녀 삶의 진실을 보았고 그러자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방사능 폐기물 같았던 자야의 어린 시절이 더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해로운 방사능을 발산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자야의 어린 시절은 고요한 내면의 바닷속에 안착한 하나의 기억일 뿐이다.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일원인 앤드루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앤드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앤드루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라면 부모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형의 여정을 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연결하겠느냐고 묻자 앤드루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나는 앤드루의 긴장도 풀어줄 겸 그렇다면 아버지를 더욱더 완벽하게 미워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다.
긴 산책으로 숙고의 시간을 가진 앤드류는 자신이 계속 아버지와의 단절을 고수하면 남은 생 내내 지금까지와 같은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앤드류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산하곤 하던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앤드류는 점심에 외식하는 아주 간단한 일을 할 때도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앤드류는 아내에게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아내가 무슨 대답을 하든 앤드류는 짜증이 났다. 아내가 레스토랑 3개를 대며 고르라고 하면 그는 그 3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을 골랐다. 아내가 당신이 결정해 라고 하면 화를 냈다. 아내가 결정해도 화를 냈다. 아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앤드류는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지배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앤드류는 이미 인생 절반을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보냈음을 깨달았고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가 가족과 일 모두를 사정없이 파괴하고 있었다. 산책에서 돌아온 앤드류는 그 맹렬한 증오와 쓰라린 상처에서 벗어나리라 결심했다. 나는 앤드류에게 꼭 아버지와 화해를 해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안 하고는 먼저 스스로 자유롭게 된 후 결정할 문제였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그의 정신적 건강과 가족의 행복에 해롭다면 그의 지성이 그러지 말기를 판단할 터였다. 내가 말하는 용서의 여정이란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고 행복한 아이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를 깨우는 여정이다. 용서하라고 해서 당신을 해롭게 했던 사람의 모든 나쁜 행동을 잊거나 해를 끼치고 앞으로도 끼칠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살라는 뜻은 아니다. 용서는 당신을 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날 저녁 앤드류는 나와 함께 침묵 명상을 하며 깊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 실망했고 갈망했고 괴로워했던 몇몇 기억들을 분명히 그리고 강렬하게 떠올렸다. 그리고 앤드류는 자신의 상처 깊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3가지 인격을 만들어 왔음을 깨달았다. 첫째, 앤드류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매력을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둘째, 앤드류는 때로는 거침없이 돌진해 인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앤드류는 감정적 드라마를 표출해 관심을 끌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그는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 여러 다른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 뒤에는 단지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상처 입은 아이가 있었을 뿐이다. 앤드류는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것이 최후의 진실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자신이 왜 그 원한의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맛보게 된 것이다. 앤드류는 마음 깊은 곳의 분노를 떠나보내면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모든 학대와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럼 자신이 견뎌야 했던 그 오랜 세월의 고통과 모욕을 무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 저항을 지혜의 눈으로 제대로 본 순간 앤드류는 마지막 장벽을 넘었다. 말라 비틀어진 아몬드 깍지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가듯 모든 분노와 원한이 떨어져 나갔다. 자신의 진실을 보자 저절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저절로 용서가 되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앤드류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늘 거기 있었던 신성한 존재를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고 무시했고 싫어했던 모든 사람이 그 존재의 일부였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 그랬다. 나중에 앤드류는 그 존재가 사랑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늘 그곳에 있어준 사랑 말이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한 후부터 앤드류의 자동차 부품 회사도 꾸준히 성장했다.
예전과 달리 이제 앤드류는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다. 예전에는 잠재 고객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늘 두려웠다. 앤드류는 이제 상처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기묘하게도 세상이 그에게 더 친절해졌다. 자야와 앤드류 모두 삶이 매우 달랐다. 자야는 사랑 따윈 필요 없다던 크게 성공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교감하지 못하는 단절과 무심한 상태에 익숙해져 있었다. 앤드류는 늘 사랑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상처받은 아이의 괴로운 의식 상태를 외면했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치며 살았다. 이 두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당신은 당신 안에 상처 입은 아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당신도 상처 입은 의식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영예로운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는 않는가?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으면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곱씹으며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옳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혹시 그 상처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는가? 하지만 그 과거의 느낌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는가? 우리 모두 각자 보이는 행동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상처 입은 아이의 의식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을 3번 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유지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스트레스가 많았나요? 아니면 아름다웠나요? 당신의 과거가 여러 존재 상태로 당신의 현재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단지 지켜보세요. 관찰자가 됩니다. 마음속 흙탕물 진정시키기. 우리 마음은 봉인되어 있지 않다.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가 만나고 교류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그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라고 가르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비심을 가져보자. 스스로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물어보자. 너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너는 정말 괴로운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10년, 20년 전에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다. 당신은 상처 입은 아이의 상태에 익숙하고 심지어 그대로가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공감해 주니까 내가 정당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더 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말하며 기특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자신에게 이 질문을 솔직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던져보자. 그럼 그런 괴로운 상태에서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분도 살고 싶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과거의 고통을 떠나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다시 괴로운 상태에 빠져도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외로워도 상처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도 그런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자. 잠시 상상해보자. 행복한 아이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로 깨어난다면 어떨까?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다면 어떨까? 상처받은 아이가 우리를 아무리 단단히 움켜잡고 있어도 현재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거, 그 내면의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내면의 동요는 가라앉게 된다. 가만히 두면 흙탕물은 가라앉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로 미화해서는 치유되지 않는다. 마음은 내면의 상태를 목격할 때 비로소 치유된다. 그때 우리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의식 상태로 깨어난다. 그리고 삶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주변의 에너지장이 바뀌면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끌어오기 시작한다. 행복한 아이 상태라면 온 세상이 내 것 같다. 문화, 언어, 인종을 초월한 사랑과 소속감이 느껴진다. 세상 모든 사람과 한 가족이 된 것 같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된 것 같다. 새끼사자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결말을 바꿔보자. 해피엔딩으로 말이다. 어미양이 새끼사자에게 공상은 그만하라고 했을 때 새끼사자는 엄마 말을 따랐을까? 물론 따랐다. 아직 새끼였고 새끼는 어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그 양의 무리를 공격하려 했다. 그 거대한 사자를 본 어린 사자는 양들처럼 매 하며 울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거대한 사자는 그 어린 사자를 잡고 포효하며 말했다. 너는 왜 양처럼 울면서 떨고 있니? 왜 내게서 도망치는 거지? 너는 사자가 아니야. 정신 차려. 어린 사자는 그 큰 사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매하며 울고 떨기만 했다. 큰 사자는 어린 사자를 강으로 끌고 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 큰 사자 옆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던 어린 사자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포효했다. 그 포효가 온 숲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정글의 모든 동물이 숨을 죽였다. 당신은 이 어린 사자와 같다. 아름다운 상태의 힘, 그 의식의 진정한 힘을 깨울 때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어린 사자의 포효로 숲속 모든 동물이 숨을 죽인 것처럼 막 깨어난 당신의 포효가 그 모든 내면의 혼란을 잠재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소울싱크 연습. 상처 입은 아이 치유하기. 소울싱크 연습을 이용해 상처 입은 아이의 상태에서 행복한 아이 상태로 거듭나는 법을 알아보자.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자비심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주에게 부탁해보자. 아니면 스스로 자비심을 갖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좋다. 과거의 고통을 떠나보낼 준비가 채 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도와달라고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대하듯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기 바란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소울싱크 중 5단계를 하나씩 진행한다. 의식적으로 8번 호흡한다. 의식적으로 8번 심호흡을 하되 날숨을 쉴 때 허밍을 한다. 의식적으로 8번 심호흡을 하되 들숨과 날숨 사이 잠깐 멈추어지는 순간을 관찰한다. 의식적으로 8번 심호흡을 하되 아함 혹은 나는 무한의식이다 라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린다. 의식적으로 8번 심호흡을 하되 당신 몸이 빛으로 확장된다고 상상한다. 이제 6번째 단계로 나아간다. 내면이 상처 입은 아이에서
행복한 아이로 나아감을 느껴본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교감할 줄 아는 아이라면 어떨지 상상해본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황금색의 따뜻한 빛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상상하고 느껴보라. 당신은 이제 가슴에서 깨어나는 사랑을 느낀다. 내면의 아이가 웃으며 행복한 아이로 바뀌는 것을 느낀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미소를 보내라. 처음에는 미소를 의식적으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기쁨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질 것이다.